대통령님께서 이번에 그 키르기스탄에서 11년 만에 한국에 방문을 하셨고, 그를 위해서 작년 4월부터 굉장히 치밀한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한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12월 3일에 약 그 10시부터 11시 정도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에너지와 약 10시경에 그 대통령 수행단들이 방문을 해서 다음 날 일정을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 있었는데 급박하게 그 현지 한국에 있는 키르기스탄 대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마샬로가 있다고 하는데 마샬로가 무엇입니까? 非常会見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意味なのかってまずあんまりはっきりはですね、分から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最初のところですけども。Europe, I was in Brussels at a NATO conference, a NATO Indo-Pacific conference, and the news came over the BBC News just as we were finishing the conference and headed to dinner. And of course, like everybody else, I was quite surprised and shocked by the news. ニュースをしばらくですねこちらで見てて、だんだんとやっぱり状況は分かってきたんですが、そうですね本当に印象としては何か昔の政治情勢がちょっと不安定な時の韓国に戻ったようなですね、そんな印象を一瞬だけ持ちました。My immediate reaction was like, I thought this just doesn't happen in Korea today. I mean, it's something that we knew of in the 70s, but not something that you would expect in Korea today. 지금 정상회담 중이고 여러 가지 상황상 한국에서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안심하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있던 찰나에 키르기스탄 대통령실 행정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계엄령이 있는데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뉴스를 틀어보니까 실제 상황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심각하다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여기저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었습니다. Boy, I guess I was in my office. Well, my sense was there had to have been a reason for this. I assumed that there was some deep-seated reason for martial law to be in effect, but I was completely surprised. 첫 번째는 빠르게 여기 한국을 가시려면 계엄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을 준비하시라고 요청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계엄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시나리오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베큐에이션 탈출 플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계획들을 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용산 그 현장으로 그 차를 몰고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실기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오늘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 담화를 열어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 계엄령이 해지됐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대사님과 그 행정실장이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부러워하죠. 야, 니네 진짜 끝내준다. 어떻게 그렇게 그걸 뒤집고 어떻게 그걸 회복을 하냐. 회복 탄력성 대단하죠. 정말 잠을 못 잤죠. 전화하고 여기저기 오고 뭐 기적이죠, 기적.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공개 질책했고,
미 국방장관의 방한까지 무기한 연기되면서 대미 외교력이 약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향후 이제 이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파급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지금도 위상에 상당한 손상을 받고 향후에도 그 위상의 손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이 가졌던 뭐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는 외교안보의 정책 결정이라든가 여러 또 추진 내용들이 상당히 국제적인 지지를 받아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신뢰를 훼손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맹의 문제, 한미 동맹이 이제 가장 주축인데 한미 동맹이 상당 부분 균열 지점들이 생겼죠. 전시작 정권을 갖고 있는 미국에게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됐고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군 가족들까지 포함하는 미군인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한미 동맹이 가졌던 근간의 일정 부분을 균열을 가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1차 계엄 소추안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과 함께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그 고립을 자초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게 이제 두 번째 소추안에서는 빠졌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첫 번째 소추안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그러면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이 북한, 러시아, 중국은 다 국제사회의 수정주의 국가이고 권위주의 국가인데 미국 주도의 이러한 외교 노선과 가치 외교에서 한국이 벗어나겠다라는 것인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국내 문제인데 이 국내 문제를 다루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불필요하게 국제 문제를 끌어들이고 주변국들의 의구심을 자극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취임을 한 달 정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질문도 트럼프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국면에 한국이 패싱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우리가 트럼프 측과는 계속 그 소통을 해왔고 이번 그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소통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권력 공백기가 생겼고요. 권력 공백기에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측과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정상 접촉 재개를 위한 외교 채널은 가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집중했던 건 뭐였냐면 한국과 일본 정상이 얼마나 빨리 트럼프 당선인과 조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에이펙하고 G20 정상회의가 남미에 있었잖아요. 그 남미를 아시아에서 가기 위해서는 한번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뉴욕이라든지 플로리다가 돼가지고 가시던 길이나 오시는 길 중에 한번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본 측에서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안 만나준 거예요.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출범도 안 했는데 정상과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않다 이러면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좀 뒤에서 지켜보면서 안도했던 이런 측면이 있긴 했는데 우리도 잘 안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신 아베 전 총리 부인께서 이제 방문도 하셔서 다리를 놓고 거기에 이제 손정희 CEO에 가셔가지고 이제 물꼬를 튼 거죠.
Thank you very much. And we've just concluded a very productive meeting, and today I'm thrilled to announce that SoftBank will be investing $100 billion in America, creating 100,000 American jobs at a minimum. Thank you so much. I'm very, very excited. I would really like to celebrate the great victory of President Trump. And my confidence level to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has tremendously increased with his victory. 기자회견할 때 보셨겠지만 2천억 달러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래가지고 트럼프 당선인 눈이 반짝반짝했거든요. I'm going to ask him right now, would you make it $200 billion and say he can actually, believe it or not, he can actually afford to do that. Would you do that? 근데 이제 손정희 CEO가 잘 빠져나가긴 했지만. Well, my promise is 100, but you know he's now asking to do more. I think with your leadership, my partnership with you, with your support, I will try to make it happen. That's good. All right, 200. He'll make it happen. 200 billion investment. He is a great negotiator.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이시바 총리하고도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한마디 얻기 위해서 $1,000억 달러가 날아가는구나. Hello, everybody. How we doing over there? How's Kim Jong-un doing? Who, sir? That is great. President Trump, we remember 4 years ago, Barack Obama had told you that the top threat to the country was going to be North Korea. Did Joe Biden tell you what he thinks the top threat to the country is right now? No. I think we have a lot of them. Right now, I think we have a lot. I think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We got along very well. They thought that was a tremendous threat.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미일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再にお目にかかると本当に誠実なそして力強いそして強い意志を持たれた合衆国とそして世界に対する強い使命感を持たれた方だということを政治全く抜きでそのように感じ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여기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우리를 놓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앙탈지를 부리면서 구시대적인 망발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서 현실을 인정하기가 그리도 괴로운가. Welcome, everyone. To welcome you to CSIS for this discussion on how allies and partners are viewing this first month of the Trump administration. Prime Minister Ishiba here in Washington. He's already made it here for a face-to-face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Prime Minister Ishiba met with the president here in Washington on February 7th. President Trump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defend Japan, which was extremely important given the complex and deteriorating security environment in Asia. The joint statement issued by the two leaders talked about not only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but continuing a pattern of cooperation with other like-minded partners in the region, Korea, Australia, the Philippines, and others. South Korea has the additional complexity of dealing with its own political crisis in the moment. How is this affecting the way South Korea is planning to engage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Korea is like the kid who's sitting outside this candy store with their face pressed against the window, seeing everybody else playing, but they can't play yet,
right? And the reason they can't play yet is, as you mentioned in your question, there's a political crisis, a full-blown political crisis in Korea where there is an acting government, really an absence of a functioning government, certainly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In terms of foreign policy, I think this is where the government, the acting government, is really at a disadvantage because it's really hard to conduct foreign policy without a president. And so until that happens, until this is all resolved in South Korea, Korea operates at a real deficit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biggest issue right now is that you have a new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moving very quickly in terms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nd Korea is really not yet able to participate in getting in early to meet with President Trump and try to shape his worldview because there is no, fully duly elected president in South Korea currently. Well,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is really focused on the long-term economic and security competition with China. And the second is with regard to reaching a settlement in the Ukraine war.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cards. You're gambling with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Of course, Korea is an important actor in both of those things, whether we're talking about working with the United States on economic security supply chains when it comes to China, talking about maintaining peace across the Taiwan Straits. But as we learned, from Trump's first time in office, he does have a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And so we'll have to see how that plays out, whether there will be a resumption of dialogue with North Korea, like we saw in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The only thing that we've heard is that President Trump and Defense Secretary Hegseth have referred to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The primary charge he gave. Even though President Trump referred to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that doesn't mean that he's giving up on pursuing denuclearization or that he's legitimizing North Korea as a nuclear power. I think that's a really important point to remember. The people around President Trump understand the dangers of backing away from this goal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and the fact that that could inspire South Korea to pursue its own nuclear program. And I think, the one question where people have wondered if there would be any chang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ith regard to North Korea. Because everybody remembers that President Trump engaged with Kim Jong-un on 3 occasions in 2018 and 2019. In early 2018, I was serving in the Trump administration at the time. I was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Even though those talks did not achieve any kind of breakthrough, there was no breakthrough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ut I think President Trump himself believes that these talks contributed to more stability, that they perhaps even prevented some kind of conflict from breaking out on the Korean Peninsula. So in a way, President Trump sees his engagement with Kim Jong-un as, somewhat of a success and something that he would be willing to try again. Stance at this point. We're in a very different situation with North Korea. North Korea has allied with Russia, is getting hard currency, is getting satellite technology, is getting oil and gas that it desperately needs. It's unclear what a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could bring. 중국은 항상 한국을 보고 한국은 미국의 명령을 듣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진짜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성의를 보이려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그 양국의 압박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우리도 안심이겠다. 핵 협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면서 북한은 핵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이게 궤도를 두 가지를 가지고 가자라는 게 아직까지는 중국의 일관된 인식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핵을 고도화해 왔고 그래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고 ICBM까지 완성을 하고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을 지금 동해상에 발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미 중국의 범주를 벗어난 거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정찰위성이나 이렇게 핵무기가 고도화되는 데는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남북한, 미북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북한은 이 문제를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다자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크게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상 러시아는 유럽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로 무장된 군사과학기술로 무장된 북한이 동북아에 있다라는 것은 그건 중국한테도 위협이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일본한테도 위협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새롭게 풀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접근법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조한범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의 의뢰로 우리 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마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하는 2025년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분석, 전망해 봤습니다. 여러 정황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우 북중, 북로, 북일 연쇄 변화 관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대외 정책 역시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미국 주도의 질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분산된 정책적 자원과 에너지를 재편하고 이를 대부분의 역량을 대중국 견제와 압박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이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한반도와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정책에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우방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맹 차원에서 지난 1기에서부터 제기됐었던 다양한 동맹 분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비용, 사드 사용료,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 등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와 같은 탑다운 방식의 파격적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2025년 내내 실무 접촉, 북미 간에 그리고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지루한 탐색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빅딜, 스몰딜, 노딜. 첫 번째 빅딜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우리와 미국, 세계가 원하는 비핵화고요. 문제는 북한은 이미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했고 핵무력 정치법, 그다음에 전술핵 운용부대까지 실전 배치했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죠. 두 번째 스몰딜은 북한의 핵을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핵 동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핵 능력을 고도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부분적인 비핵화입니다. 이건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건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는 거라는 점에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따라서 세 번째 가능성은 노딜입니다. 결국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김정은 정권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하노이에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김정은 정권은 보다 확실한 개런티, 보장을 요구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기에 비해서 보다 정교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측 간의 빅딜과 스몰딜 간의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거다. 따라서 실무 접촉 혹은 서로 밀고 당기는 소위 밀당 이런 것들이 2025년 내내 지루한 반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러우 전쟁이 종결되면 북한과 러시아 간의 허니문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러 간의 관계 악화가 아닌 관계 심화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 9일로 예정된 러시아 전승절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그 계기를 따라서 북러 관계의 향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진정 상태에 접어든다면 푸틴 대통령은 분명히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제 발전은 관계가 손상된 유럽 지역보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극동 지역의 발전에 도모하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때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방 도서의 반환, 북극 내 항로 개척 등에 관련해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파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북한은 당창건 80주년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지금 최악의 관계를 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 역시 양측이 관계가 최악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정한 시점에 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 같습니다. 북일 관계 개선에 관련해서는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관련해서 집중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북미 대화와 연동을 해서 일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시바 내각의 좀 지지율이 낮은 편이고 올해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적절하게 고려해야 될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 2기는 피와 구별이 없고 그리고 합리적 해결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즉 우크라이나 패싱과 같은 사태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한반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대한민국의 이해관계가 배제되는 북미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협상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스몰딜, 북한이 핵을 인정받는 상황, 그리고 분비핵화하는 상황, 이 상황을 막는 게 중요하다, 어느 경우든. 특히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핵우산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한미 핵 협의 그룹을 포함해서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제도화를 높은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here's a real change between Trump 1 and Trump 2. This time around, he has chosen people he knows and knows well in key positions, from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Secretary of State to Defense Secretary and beyond. And so the focus this time around is on, first of all, energy dominance. President Trump wants the U.S. to be the dominant energy exporter around the world. We're working on hopefully building a pipeline in Alaska that will go from the northern slope down to Cook's Inlet that will eventually send U.S. LNG securely under the U.S. military umbrella, in a sense, from Alaska to Japan, to South Korea, to Taiwan, which would be much more secure energy than comes from either the Persian Gulf, from Qatar, from elsewhere. And so it wouldn't go through the Straits of Malacca, wouldn't go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And I think this is sort of the approach. The president wants to rewrite the geostrategic map, and so he's looking at the Arctic. We need Greenland, very importantly, for international security. We have to have Greenland. It's not a question of, do you think we can do without it? We can. If you look at Greenland right now, if you look at the waterways, you have Chinese and Russian ships all over the place. And you see the Northwest Passage above Canada. The president would like that to be opened and for U.S. LNG to flow from Alaska all the way to Europe. You know, like from the Korea Commerce, the Department of Commerce, like Mr. Park Jong-won, like currently visiting the United States to deal with those tariffs and reciprocal tariffs based upon like the free trade agreement.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I think these tariffs are going to be painful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y're not going to like them, and the question is, can you figure out useful ways to get around these tariffs in terms of
going to President Trump and saying, Mr. President, we don't want these tariffs imposed. Here are 3 things we can do for the United States. Please take these tariffs off. And we saw the Japanese do that somewhat effectively in the Ishiba visit, where he promised over $1 trill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He pledged to build with the United States the northern slope of Alaska pipeline. And so there's an opportunity for governments to engage with the president, engage with his team, and try to make sure that these tariffs are minimal as possible.石破総理大臣は参議院の本会議でアメリカが鉄鋼アルミニウムに 25% の追加関税をかける方針について日本として適用の除外を働きかけると述べました。いい悪いの評価は難しいと思いますね。大きな混乱を払わなかったというのを言うと思います。で多くの人が心配していたのはですね、日米の首脳会談の場でいきなり日本に対して関税を課す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が言われたら困るっていうふうに政府もですね、国民も考えていたんだと思います。でそれは起こ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を起こさないためにですね、いろんな日本は譲歩しているわけで、例えばアメリカからのですね、液化天然ガスの輸入拡大を増やしますとかですね、からアメリカへの投資を非常に増やすと、今のつまり相当アメリカに有利な条件を持っていったんで、アメリカからはなんかきつい要求が来なかったと。ただこれを成功というかっていうとちょっとそうでもないように思いますね。ユン政権が続いていればおそらく早い段階で、米韓の間の首脳会談というものも設定され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れが今できない状態だというのは残念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私の聞いている範囲では韓国側から日本に対してトランプ大統領との協議の中で韓国の重要性も説明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ったようですけれども、それを石破総理も受け入れてトランプ大統領に伝えたということのようです。ですから、今韓国の国内が安定するまでは日本としても、側面支援といいますか、横から、韓国とアメリカの間をなんとか、取り持つような役割を果たせないかというのを考えているところだと思います。相互関税という形で関税に関しても日本にかけられる見込みですから、やはりトランプ政権これから何かしら日本に対しても要求をしてく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ら。3월 10일 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하고 4월에 이제 상호 관세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안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그 관련된 기업들 저희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 입장 같은 것들, 그 요청 사항들 저희가 파악하고 이제 그런 것들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면서, 물론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전망을 했지만 한번 2.0%에서 1.9%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내렸던 이유가 사실은 미국의 이제 신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상을 하면서 우리의 뭔가 수출 증가세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1.9%로 내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1월 달에 중간 점검을 하면서 2025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6이나 1.7%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한번 내렸고, 그 다음에 이번 2월 달에 그거를 다시 한번 내려서 1.5%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9%에서 1.7% 정도로 내린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와 그거에서 기인한, 그거에서 이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렸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1.5로 더 내린 거는 그러니까 6이나 7에서 1.5로 더 내린 거는 사실은 우리가 2024년도에 그때 2024년도 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정책이
속도 측면이나 강도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내린 것입니다.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나요?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응하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충분히 그 수치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ccording to your experience that you've served, for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do you believe like Mr. Trump is a predictable person? Well, I don't think President Trump is a predictable person. I think that is part of his brand, to be unpredictable. So he does come up with surprising statements and policies. So I think in terms of his belief system, it's pretty transparent and predictable. But in terms of his tactics, his tactics, I think, are quite unpredictable. So whether we're talking about, new tariffs on the United States' closest trading partners, Mexico and Canada, or this announcement of reciprocal tariffs against all countries that hold higher average tariff rates than the United States. These are sort of more unpredictable tactics. He wants to shake things up. He doesn't want to go by the book. He doesn't want to do things in the traditional way. And that makes people very uncomfortable. So strategically speaking, I think he's quite predictable, but in terms of tactics, he's unpredictable. Trump administration, America first. Historic revolution orders, all over the world. I was saved by God,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southern national emergency. 트럼프 대통령 하면 흔히들 예측 불가능성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떠한 정책의 커다란 방향성인데요. 이에 근거해서 저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진은 KBS 시사기획 창 제작팀의 의뢰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언어를 여러 가지 AI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사용한 단어에 집중했는데요. 1기와 2기 때 발표한 행정명령, 연설문, 소셜미디어 약 800건에 포함된 25만 개의 단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위해 국내외 AI 기업의 생성 AI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분석에 대해 활용한 데이터는 트럼프 1기, 2기 모두 당선 후 취임까지 그리고 취임부터 1개월 후까지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문건을 살펴보시면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2기 때 73건으로 매우 증가를 했고 연설문의 경우는 1기 때가 좀 더 많았습니다. 소셜미디어 역시 1기 때가 좀 많았고요. 단어 수를 살펴보면 행정명령의 수가 많은 만큼 단어 수도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연설문은 비슷했고 소셜미디어의 경우에는 1기 때가 좀 더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1기와 2기의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한 공통점을 좀 해석해 보자면 미국의 대전략이 불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중국과의 전략 경쟁은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2기 분석에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사전 정지 작업처럼 다른 것부터 정리를 하고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방식이 변화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강도가 심화했다는 걸 들 수 있을 텐데요.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쏟아내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의 개수 그리고 속도 거기에 담겨있는 어떠한 투영되고 있는 단어를 통해 본 의지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1기 초기 행정명령과 연설에서 긍정 비율이 약 70% 정도 나왔는데요. 2기에서는 약 10%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2기 소셜미디어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요. 어조 관점에서는 비판적인 표현의 비율이 18%였는데요. 1기에서 2기에서는 24%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키워드 분석 결과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감정 및 어조 분석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평적, 부정적, 적극적, 공격적, 의지적 이런 식의 어조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유형 중에서 외교 안보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강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통상과 경제 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연관되는 맥락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9년까지 트럼프 2기 시나리오를 전망하기 위해서 AI 기업의 추론형 AI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 분석에서 트럼프 데이터셋을 기초로 해서 국제 정세, 국내 정치, 기술 발전 등의 변화 요인을 고려해서 요인별로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국제 정세나 기술 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전망 데이터셋과 트럼프 데이터셋을 두 개를 합쳐서 생성한 결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 관점에서는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의 추이에 따라서 신냉전 격화 시나리오 또는 국제 갈등 완화의 시나리오로 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국내 정치 환경에서도 트럼프와 공화당의 우세가 지속되는 시나리오라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지는 시나리오로 분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AI의 시나리오는 어느 하나의 유력한 시나리오를 제시해서 설명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지치기식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재미난 것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정세와 관련해서 글로벌 사안에 있어서 갈등이 심화되든 아니면 완화되든 트럼프식의 어떠한 미국 자국 우선주의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AI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정세와 관련해서는 2026년에 있을 중간선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 AI는 재미있게도 그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트럼프는 계속해서 어떠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것이고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어떠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분석들을 이제 종합해서 한번 판단해 보자면 트럼프 2기의 특징은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그리고 보다 새롭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전략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요구도 이 틀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은 자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측면을 강조할 텐데요. 여기에 한국의 적극적인 부담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분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협력, 대미 무역 적자 축소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이제 경쟁 우위에서 약화를 가져와야 될 텐데 여기서도 한국에게 일정 부분의 역할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또는 중국과의 어떠한 PKO적인 경쟁에서의 한국의 역할 동안 미국의 부담 경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속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러한 준비된 카드들을 다 사용했을 경우 굉장히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요구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구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 뿐일 것 같습니다. 이 미중 이제 경쟁 구도 이거는 이제 상수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중 경쟁에서요? 네. 내가 그거 늘 이제 고민하는 거지만 어려워가지고 내가 좀 적어왔는데 잠깐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거를 방송에 나가는 거라 이게 어디까지 솔직히 얘기해야 될지 솔직히 정말 좀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그냥 내 얘기를 할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하나의 상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근데 미중 경쟁이 우리에게 더 민감하게 와닿는 이유는 미국과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이웃 중국하고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교역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제 미중 경쟁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중요성과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G2라고 불리는 이 미국과 중국이 타협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마치 그 냉전 시기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뭉쳐내는 진영화의 세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과거 냉전 시기에 미소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려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한 것처럼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갈려서 어떤 그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데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을 버리고 이 미국 편에 일방적으로 편승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실익적이고 실존적인 숙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트럼프 집권 2기 주요 인사들은 공공연하게 이제 중국을 adversary 또는 foe 이렇게 enemy라는 그러니까 적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당면한 세계 최대의 위협 세력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미중 관계가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이 패권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제 편을 가르고 약소국이나 중견국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압박이 점점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미중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전략적 피벗 외교를 개발하자라는 것이에요. 농구에서 보면은 피벗이 뭐냐면 한 발은 중심축을 딱 땅에다 들고 다른 한 발은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간을 열어가고 패스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맹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심축을 잡고 피벗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는 또 다른 그 발을 움직여가는 그런 피벗 외교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피벗이 아니라 그 상황과 시기와 이런 것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전략적 피벗 외교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중심축이에요. 제가 볼 때는 향후 20년 내에 최소한 10년 내에 미국과 중국의 세력 전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10년, 20년 동안은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그러한 피벗 외교를 전략적으로 잘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 될 것이냐? 결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냉정하게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마가 충성파의 전략과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 충성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을 이해하고 그 구체적인 압박 정책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과 손을 잡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그 미국이 재편하고자 하는 그 중국 배제의 또는 중국 압박의 새로운 세계 질서, 공급망 질서, 경제 안보 질서에 우리가 발빠르게 편승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또 다른 대가와 수혜를 받아내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전략에 있어서 더 실용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한 그 전환기에 오는 중국 측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견뎌낼 것인가, 또는 과거에 사드 보복을 당한 것처럼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좀 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을 상황이 오게 될까요? 트럼프 집권 이기는 두 개의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이 트럼프의 의도를 읽고 적절한 선에서 거래 조건을 맞춰줄 수 있다면은 미중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거래를 통해서 타협의 과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순조롭게 맞춰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어차피 저것은 현상타파 세력이고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 세력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최대한 중국을 압박하고 두들겨서 완전히 굴복시켜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미중 관계 대립과 충돌이 결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도 굉장히 불안정성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타협의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동맹의 중심축을 두는 전략적 피봇 외교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만약에 미중 관계가 트럼프 시기에 대결 일변도로 가거나 어떤 그 충돌까지도 갈 수 있다면은 우리는 미국 편에 편승하는 것이, 그러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Thank you.